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가능에서 시작된 70년의 반전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53년 전쟁의 포성이 겨우 잠잠해진 한반도.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8만 원 남짓. 하루에 200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1년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죠.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작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문맹률이 80%에 달하는 인구, 그리고 자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 모든 조건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36,000달러에 이르는 이야기.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절망을 희망으로, 가난을 풍요로, 무지를 지혜로 바꾸어낸 진짜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성공 비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광활한 대륙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의 도전 정신으로 성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몇백 년 동안 식민지를 경영하며 쌓아온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죠. 독일은 철과 석탄, 그리고 탁월한 기술력으로 유럽의 맹주가 되었고,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이점과 메이지 유신 이후 축적된 근대화 노하우로 아시아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검은 황금, 석유가 있었죠. 중국과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수천 년의 문명사가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자원? 없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있지만 그 매장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식민지? 오히려 식민지를 당했죠. 거대한 내수시장. 당시 인구 2천만 명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 이점.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분단국가였어요. 축적된 자본.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한국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힘이 한국만의 성장 동력이 되었거든요.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의무교육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우리는 못 배웠지만 아이들만은 일하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수시장이 작으니까 세계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수출로 살자는 구호 아래 전 국민이 수출 전사가 되었어요. 새마을운동 포스터에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독일과 미국의 공장에서 몇 년씩 머물며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들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는 지금 봐도 눈물겨울 정도로 상세하고 간절합니다. 자본이 없으니까 초인적인 근면함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니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한국인들을 움직였어요.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도 사실은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이 이미 갖고 있던 것들을 한국은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무에서 유로의 창조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성장 모델이 탄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 한국 경제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벼랑 끝이 나타나곤 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997년 11월.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 부도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온 고도성장의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민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 세계가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8년 1월 5일.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받은 금반지, 할머니가 평생 아껴두신 금귀걸이, 아버지의 금리, 심지어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온 가족이 가진 금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석 달 동안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18억 달러 어치,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어요. 그리고 금 모으기에 동참한 사람만 약 351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선 할머니들, 자신의 결혼 반지를 벗어서 내놓는 새댁들, 용돈을 모아 금을 사서 기부하는 학생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진짜 애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어려운데 이 금반지 하나가 뭐 아까우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살 수 있다면야. 세계 언론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이라고 평가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구하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 자체로 경제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운동이 보여준 한국인의 단결력과 의지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단결된 국민을 가진 나라라면 분명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일어났습니다. IMF 체제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구조 개혁, 그리고 IT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이죠. 2015년 한 방송사의 광복 70주년 대국민 의식조사에서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으로 월드컵 4강 진출. 88 올림픽 개최에 이어 세 번째로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이 꼽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번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국민의 힘,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 기적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산업단지, 조성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중화학공업 발전 전략을 연구했고, 베트남은 아예 한국을 따라가자는 국정 방향을 설정했어요. 놀라운 건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성공은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자원 빈약국이 오로지 교육과 기술 혁신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네덜란드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넓혔지만 여전히 유럽이라는 거대한 배후 시장이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금융업과 정밀기계 산업을 발달시켰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맨손에서 시작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맨손도 아니고 폐허에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비밀은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공식에 있었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논과 밭을 팔았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가족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둘째,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강력한 사회적 결속력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
온 국민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했어요. 이런 사회적 합의와 실행력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6.25 전쟁, 5.1 쇼크, 외환위기. 매번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은 정말 남다른 것이었어요.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 모델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압축적 근대화, 추격형 경제성장, 개발국가 모델 등등. 이 모든 개념들이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씩 차례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서구 선진국들도 산업화 이후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순으로 발전했는데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동시에 진행했어요. 1960년대 중화학공업 건설과 동시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1990년대부터는 정보통신혁명까지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성취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의 기적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세계 경제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MIT,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 사례를 필수 교육 과정으로 다루고 있어요.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은 단순합니다. 조건이 나빠도 자원이 없어도 시작점이 절망적이어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 강물이 지켜본 7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1953년 한강에는 끊어진 한강대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 잔해가 물 위로 삐죽 올라와 있는 모습이 당시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룻배로 강을 건너다니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다리를 놓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한강변에는 하나둘씩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밤에는 야간 작업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환경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그 연기와 불빛 하나하나가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1970년대 경부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한강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강 남쪽에도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한강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가에 선진국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허황된 소리라고 여겼지만요. 1980년대 한강은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이 조성되고 유람선이 오가면서 한강은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한강변에서 조깅하고 데이트하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었죠. 1990년대 IT 혁명과 함께 한강변에는 첨단 기업들의 본사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기업들이 한강을 내려다보는 고층 빌딩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강은 다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강의 모습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강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K-팝 아이돌들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드라마 촬영팀들이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의 한강을 보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강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한강 위로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다니며 강변 공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어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32,000달러가 되었고 올해는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37배 성장한 거예요. 한강이 지켜본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의식과 꿈이 현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도 한강변을 걸으며 70년 전을 상상해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70년 후의 한강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할 것 같아요. 한국 경제 기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육열이 높아서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민족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들이 자식들만큼은 반드시 학교에 보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아세요? 그 시절엔 아이들도 중요한 노동력이었거든요. 특히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농사일을 도와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논밭을 팔아가면서까지 아이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워도 아이들만큼은 꼭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요. 어머니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아이들 공부에 필요한 돈을 벌었고, 아버지들은 도시로 나가 품팔이를 하면서도 매달 집으로 송금을 보냈어요. 이런 희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1960년대 말 한국의 중학교 진학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폭등했고 1980년대부터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육 투자가 개인의 출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 거죠. 그 결과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이 기업으로, 정부로, 연구소로 몰려들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지식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미국이나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온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운 기술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이 무슨 반도체야? 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교육을 통해 양성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결국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3년 삼성이 64K 디램을 개발했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당시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외국 기술자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고 지금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기적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어린 여공들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먼 돈으로 남동생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언니가 희생해서라도 너만은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의 미래에 투자한 거죠. 그 유명한 청계천 평화시장의 여공들, 구로공단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젊은 여성들.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국의 인적 자원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그동안 교육받은 인재들이 본격적으로 사회각 분야에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료, 기업 경영진, 연구소 연구원, 대학 교수. 이들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해외 유학을 다녀온 인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 장학금 제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독일,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들은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서 돌아와 한국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베끼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적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켰죠. 예를 들어 일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되 한국인의 성향에 맞게 개선했고 미국의 마케팅 기법을 배워서 아시아 시장에 적합하게 변화시켰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정보화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PC 보급, 인터넷 확산, 온라인 게임 산업.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었어요. 이때도 교육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 세대는 컴퓨터를 모르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컴퓨터 공부해라며 학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자 핀란드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물론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라는 부작용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선순환 구조는 확실히 작동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육 신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K뷰티, K푸드, K웹툰 그리고 e스포츠. 이 모든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결국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쳐간 인재들입니다. 창의성과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겸비한 인재들이 지금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경제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값싸고 조잡한 제품의 대명사였어요. 국제 박람회에서 한국 제품을 전시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기업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1960년대 말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당시 소니의 최신 제품을 보고 나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무모한 꿈이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금성이었던 LG도 마찬가지였어요. 1970년대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조잡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결국 세계적인 가전 브랜드가 되었죠.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1967년 포니 1호차가 완성되었을 때 외국 자동차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슨 자동차냐며 비웃었어요. 실제로 초기 현대차는 고장도 작고 디자인도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 포니 한 대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이어들을 설득했어요.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계속 도전했죠. 그리고 마침내 1986년 엑셀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무렵의 일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미국에서 자사 차량의 품질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렌터카로 엑셀을 빌려서 직접 운전해보며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본사로 돌아가서 하나씩 개선해 나갔죠. 포스코의 창립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세계은행까지도 한국에는 시기상조다라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박태준 회장과 정부는 철강 없이는 공업화가 불가능하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오고 독일에서 설비를 들여오면서 포항에 제철소를 건설했어요. 1973년 제1고로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도 철강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업이 되었죠. 기술력으로는 일본을 앞서고 규모로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어요. IT 분야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의 이야기 말이에요. 당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며 회사 존망을 걸고 투자했어요. 하지만 처음 몇 년은 적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일본과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으려고 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도전하는 끈질긴 노력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도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석유 정제 업체였는데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이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에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성장해온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항상 교육받은 인재들이 있었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들은 또 한 번 진화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마트폰이 되었고, 현대기아차는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했어요. LG는 올레드 TV로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K-팝과 함께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했어요.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때 삼성과 LG 제품들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들은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어요. 2차 전지, 수소경제,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K-팝, K-드라마,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BTS는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서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쓸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학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문화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인재들이 배출된 거예요.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만 해도 저게 무슨 음악이야? 라며 기성세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열광했죠. 그때부터 한국 대중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정부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한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배용준과 최지우의 로맨스를 보기 위해 일본 중년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욘사마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붐이 일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문화적 성공이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이 함께 수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K-팝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들이 하나씩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한국 음악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한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페스티벌 무대를 장악했어요. 드라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드라마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된 거예요. 한국어로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온 국민이 환호했어요. 한국어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거니까요. 이런 문화적 성공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어요. 한류 관련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급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한국 패션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붐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언어는 문화의 정수잖아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도 찾게 되고 한국 여행도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압하지 않아도 문화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한국이 이제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이야기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에는 제대로 된 연구소 하나 없었어요. 기술이라고 해봐야 외국에서 들여온 것을 그대로 써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고 한국산 백신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한국이 만든 원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죠.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된 것이 시작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존슨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해서 만든 연구소였죠. 그때만 해도 연구소가 뭐 하는 데냐? 라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키스트에서 배출된 과학자들이 곧 한국 과학기술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대학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는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LG종합기술원, 현대종합기술원. 대기업들이 앞다퉈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동통신 기술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는데 한국이 독자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퀄컴과 모토로라가 독점하던 이동통신 시장에 삼성, LG가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 갤럭시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과 양분하고 있죠. 인터넷 발전도 놀라웠어요. 1990년대 말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정책으로 전국에 광 케이블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인터넷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한국 게임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제는 과학기술 선진국임을 입증한 거예요. 최근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보낸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AI, 빅데이터, 오지통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기술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의 한국 경제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풍부한 인력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는 거죠. 부동산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이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무겁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면서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더욱 늘어나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졌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이런 구조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희생했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수질 오염, 온실가스 배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요.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거나 창업 대신 안정적인 직장만 선호하는 경향도 우려스럽습니다. 국제 정세도 예전보다 복잡해졌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외교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70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경험이 있거든요. 1953년 전쟁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극복한 경험,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루어낸 경험, 1997년 외환위기를 돌파한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더욱이 지금의 한국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받은 인재들, 첨단 과학기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까지.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다만 예전처럼 한 방향으로만 달려갈 수는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이제는 성장과 분배, 효율과 공정,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런 지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1990년대 말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정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IT 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추진한 사이버 코리아 21 프로젝트는 정말 대담한 도전이었어요. 전국에 광 케이블을 깔고 모든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인터넷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게임이 그 첫 번째였죠.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PC방 문화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넥슨,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빠르게 발전했어요. 옥션, 11번가, 지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사람들의 쇼핑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00년만 해도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었는데 2005년에는 온 국민이 인터넷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빠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적응력이었어요. 부모 세대는 컴퓨터를 몰라도 자녀들이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W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로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착되었어요. 지금은 현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이버의 검색 기술,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 그리고 각종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지통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IoT 등 미래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첫째,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폈죠. 둘째,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면서 혁신을 추구했어요. 셋째, 국민들의 빠른 적응력이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금방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풍부했어요. 지금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67에서 시작된 기적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최근 들어 한국이 주목받는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바로 친환경 기술과 녹색 산업입니다. 사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는 환경보다 성장이 우선이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도 발전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녹색 성장을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놀라운 환경기술 발전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혁신적인 건 2차 전지 분야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한국산이고 BMW, 폭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 전지차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원전 수출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주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일본 같은 원전 기술 선진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뷰티 산업도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연 친화적인 성분과 기술 때문이거든요.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서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실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경제 개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녹색 기술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강점인 제조업, 기술과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기술로 태양광 효율을 높이고 화학 기술로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철강 기술로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는 식으로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도 성장시키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녹색 성장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또 한 번 세계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67달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제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70년 만의 반전, 그리고 미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53년 67달러와 비교하면 정확히 537배 성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2,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35배 성장했고, 일본은 300달러에서 39,000달러로 130배 성장했어요. 영국은 1,000달러에서 42,000달러로 42배 성장했죠. 한국의 537배 성장이 얼마나 예외적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숫자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종합적인 선진화였거든요.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반도체와 배터리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원전과 조선으로 인프라 수출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1960년대만 해도 독재 정권 하에서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하는 자유도 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늘어나고 여성 CEO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OECD 교육 지표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서는 세계 1위예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GDP의 4.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허 출원 건수도 인구 대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명 현상이 되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다음 70년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더욱 흥미진진해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누리호 성공에 이어 더 큰 우주 개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밀 의료, 유전자 치료 등 미래 의학을 선도하려고 해요. K-뷰티의 성공에 이어 K-메디컬이 새로운 한류가 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서도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AI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제조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한국이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탄소 중립, 순환 경제, 그린 뉴딜. 이런 개념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거예요.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7달러에서 36,000달러까지 온 경험을 가진 우리라면 이번에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전 한강변에 서서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67달러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 시절, 누가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논밭을 팔았던 부모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던 노동자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해외로 떠났던 젊은 엔지니어들, 나라가 어려울 때 금반지를 내놓았던 할머니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했던 기업인들.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노력이 모여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AI 시대, 우주 시대, 바이오 시대. 새로운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고령화, 환경 문제, 불평등 해소. 어려운 과제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70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경험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67달러에서 36,000달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7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70년에는 또 어떤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